지금 머릿속으로 그 최신 3D 게임이나 아니면 아주 정밀한 우주선 비행 시뮬레이터를 조작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물체를 이리저리 아주 부드럽게 회전시키는 거죠. 네,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특정 각도에 딱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축 두 개가 기이하게 딱 겹쳐버리더니 화면 속 우주선이 턱 하고 걸린 것처럼 더 이상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에서도 발생할 뻔했던 아주 치명적인 오류, 그 유명한 짐벌락 현상입니다. 좋아요. 오늘 이 내용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지금 이 심중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매일 보는 스마트폰의 3D 그래픽부터 저 깊은 우주를 관측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기술이 어떻게 이 짐벌락이라는 수학적 악몽을 탈출했는지 그 근원을 추적해 볼 겁니다. 네, 놀랍게도 그 해답이 19세기에 발명된 아주 귀귀하고 추상적인 수학적 도구 사원수에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이 사원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사원수가 단순히 기존의 회전 방식인 그 오일러 각의 오류를 피하려고 대충 기어놓은 미봉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땡질 처방이 아니다. 그렇죠. 오일러 각은 3차원 공간을 X축, Y축, Z축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특정 상황에서 축 두 개가 겹쳐버려요. 그러면서 회전의 자유도를 하나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원을 3개의 숫자로만 통제하려니까 모자란 거군요. 네, 맞아요. 그 평면 지도로 둥근 지구를 완벽하게 표현하려다 보면 북극이나 남극에서 지형이 막 심하게 왜곡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죠. 이 왜곡을 해결하려면 아예 차원을 하나 더 끌어와야 합니다. 차원을 하나 더요? 4차원으로 간다는 건가요? 네, 사원수는 실수부 1개랑 허수부 3개, 즉 4차원 복소수 형태를 띱니다. 3차원 공간의 회전을 4차원 언어로 풀어내는 거죠. 와, 3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4차원 언어를 쓴다는 게 진짜 발상의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간의 왜곡이나 축의 겹침 없이 가장 완벽하고 매끄럽게 회전을 제어하는 궁극의 열쇠가 된 겁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아주 단순한 빛의 굴절 계산부터 거대한 인공위성의 자세 제어까지 이 사원수가 현대 광학의 진화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4차원의 지도를 펴서 3차원의 왜곡을 해결한다. 이거 진짜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그럼 그 거대한 우주망원경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해부하기 전에 일단 빛 그 자체에 아주 기초적인 움직임부터 짚어보죠. 네, 가장 기초적인 광선 추적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네,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굴절되거나 거울에 반사돼서 튕겨나갈 때 우리는 이 빛의 경로를 계속 추적해야 하잖아요. 이걸 광선 추적이라고 하던데 이 단순해 보이는 반사 과정에 대체 왜 4차원 회전 수학이 필요한 건가요? 빛이 유리나 렌즈 표면에 닿았을 때 어느 방향으로 꺾이는지 계산하려면 그 수학적으로는 빛의 방향 벡터를 특정한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야 합니다. 전통적인 광학 설계에서는 이 계산에 3 곱하기 3 회전 행렬을 썼어요. 숫자 9개가 들어가는 그 격자판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빛이 딱 한 번 꺾일 때는 그 9개짜리 행렬로도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복잡한 렌즈 시스템 내부에서 빛이 수백, 수천 번 반사되고 굴절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9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행렬을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곱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계속 곱하고 계산하다 보면 미세한 반올림 오차가 막 눈덩이처럼 쌓이거든요. 컴퓨터 연산의 한계 때문에요? 네, 그래서 행렬이 조금씩 일그러지면서 어느 순간 이건 회전을 의미하는 행렬이 아니라 물체를 아예 찌그러뜨리는 이상한 행렬로 변질돼 버립니다. 오차가 누적되면서 원래 유지해야 할 기하학적 형태 자체가 완전히 붕괴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바로잡으려면 행렬을 다시 직교화하게 다듬어주는 아주 복잡한 수학적 수술이 필요한데 이게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사원수가 등판합니다.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군요. 사원수는 어떻게 다르죠? 사원수는 회전축을 나타내는 벡터 하나랑 회전하는 각도 하나, 이렇게 단 4개의 파라미터만으로 회전을 정해야 합니다. 9개에서 4개로 짐을 확 던진 셈이죠. 9개에서 4개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네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재정교화라는 과정이에요.
사원수를 막 곱하다가 오차가 생겨도 그 4개의 숫자를 단순히 자신의 길이로 딱 한 번 나누어 주기만 하면 다시 완벽한 구면 위의 상태로 딸깍하고 복구됩니다. 와, 딸깍하고 복구된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덧셈과 곱셈 몇 번만으로 기하학적 오차를 즉시 치유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엄청난 효율성이죠. 완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상황을 한번 비유해 볼게요. 기존의 오일러 각이나 행렬 연산이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세 번째 골목에서 30도 좌회전하고 다시 언덕에서 15도 우회전하세요. 뭐 이런 식의 복잡한 길 안내라면 중간에 한 번만 삐끗해도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한 번 꼬이면 끝이죠. 반면에 사원수는 그냥 당신의 최종 목적지는 저 우주 공간의 정확한 3D 좌표입니다. 이렇게 딱 찍어주고 그곳을 향해 빛이 단번에 텔레포트 하듯 이동하게 만드는 거네요. 진짜 아주 직관적인 비유네요. 자료에 나오는 SLRP, 그러니까 구면 선형 보관이라는 개념도 결국 목적지까지 가는 궤적을 3차원 공간에서 찌그러지지 않고 구면을 따라서 가장 매끄러운 최단 거리로 스르륵 미끄러지듯 연결해주는 원리잖아요. 맞아요. 가장 매끄러운 궤적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군요. 네, 그 길 안내 비유에 제가 하나 더 보태자면요. 사원수는 목적지뿐만 아니라 그 궤적의 속도와 안정성까지 보장해줍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업틱스 같은 그 영화나 게임에 쓰이는 최신 GPU 광선 추적 엔진들 있잖아요. 아, 그래픽카드 만드는 그 엔비디아요? 네, 거기도 그렇고 전문적인 광학 렌즈 설계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행렬을 버리고 사원수 체인 연산을 채택했어요. 9 곱하기 9의 무거운 행렬 덩어리들을 겹겹이 곱하는 대신에 단 4개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가벼운 사원수들을 체인처럼 엮어서 계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수백만 개의 빗줄기를 시뮬레이션 할 때 연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오차로 인한 시스템 붕괴 위험도 사라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빛이 어디로 꺾여서 날아가는지 그 궤적을 사원수로 완벽하게 통제했다면 이제 빛이 통과하면서 보여주는 또 다른 본질적인 성질로 시야를 좀 옮겨보죠. 편광 이야기로 넘어가시려는 거군요. 라고 부르는 빛의 내부적인 진동 성격을 다룰 때도 사원수가 그 힘을 발휘하나요? 평광의 세계로 들어가면 상원수의 증가가 더욱 기하학적으로 빛납니다. 빛이 진동하는 방향이 단순히 위아래나 좌우로 움직이는 선형 평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형체도 있나요? 네, 나선을 그리면서 도는 원형 평광도 있고 막 찌그러진 타원 평광도 있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복잡하고 혼합된 평광 상태를 수학적으로 완벽히 담아내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4차원 벡터인 스토크스 벡터라는 걸 고안해냈습니다. 4차원 벡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특정 필터나 물질을 통과하면서 평광 상태가 바뀔 때 그 변화를 계산해내는 도구가 바로 뮬러 행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뮬러 행렬이 4 곱하기 4, 즉 16개의 변수로 꽉 차 있는 아주 거대한 덩어리라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16개 변수요? 아니, 빛이 렌즈 하나 통과할 때마다 16개의 파라미터를 다 일일이 계산해서 상태를 변환시켜야 한다는 건데 벌써부터 컴퓨터 냉각팬 엄청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하하, 그렇죠. 엄청 무거운 연산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놀라운 기하학적 통찰이 등장합니다. 4차원 스토크스 벡터로 표현되는 평광의 모든 가능한 상태들을 쫙 시각화해보면요. 거대한 3차원 구면, 즉 포항칼의 구표면 위에 한 점으로 딱 나타납니다. 오, 3차원 구면 위에 한 점이요? 네, 그러니까 선형 평광이 원형 평광으로 바뀐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빛의 진동 방식이 변한 거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이 포항칼의 구면 위에 있는 점이 다른 위치로 회전 이동한 것과 완벽히 똑같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방금 구면 위에서의 회전 이동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공간의 왜곡 없이 구면을 따라 점을 매끄럽게 회전시키는 건 아까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4차원 사원수의 완전 완벽한 전공 분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16개의 변수로 떡칠되어 있던 무거운 뮬러 행렬의 역할을 단 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사원수로 압축해서 통째로 대체해버릴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입니다. 뮬러 행렬이 하던 복잡한 16차원 연산을 4차원 사원수의 회전 연산으로 그냥 치환해버린 거예요. 이게 단순히 메모리를 덜 쓴다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메모리 절약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군요. 네, 이 수학적 구조는 본질적으로 기하학적 변형 자체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광 상태가 수십 개의 렌즈와 필터를 거치더라도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물리 법칙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가성비이자 우아함이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 매일 쳐다보고 있는 그 LCD 화면이나 대륙을 가로지르면서 데이터를 쏘아보내는 광섬유 케이블을 설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빛의 평광이 정말 수없이 바뀔 텐데 16개의 계산을 4개로 줄였다는 건 전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효율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광섬유 케이블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이 압축의 마법이 쓰이거든요. 의료 현장이요? 어떤 분야에서요? 안과에서 망막을 스캔할 때 쓰는 OCT, 즉 관간섭 단층 촬영 기술을 생각해보면요. 빛을 생체 조직에 쏘아보내면 빛이 세포막이랑 신경다발을 통과하면서 평광 상태가 아주 미세하게 비틀립니다. 아, 인체 내부를 통과하니까 빛이 변하겠군요. 네. 그래서 이 빛이 반사되어 돌아왔을 때 의사들은 빛이 겪은 수많은 뮬러 행렬들을 역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렬 10개, 20개를 막 계속 곱하다 보면 오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진단 데이터가 망가지거든요. 아까 그 광선 추적 때처럼 오차가 누적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사원수 체인을 사용하면 수학적으로 계속 곱해도 절대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극도로 안정적입니다. 생체 조직의 아주 미세한 구조적 결함을 수학의 힘으로 또렷하게 잡아내는 거죠. 와, 좋습니다. 평광을 통제하는 것까지는 완벽히 납득했어요.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다가 제가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빛이 결정체, 그러니까 크리스탈 같은 이방성 매질을 통과할 때 벌어지는 광학 결정학에서도 사원수를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빛이 방향에 따라 굴절률이 다른 매질을 지날 때 빛이 갈라지는 복골절 현상을 계산할 때요. 네. 광학 결정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흐름이 끊겼는데요. 크리스탈은 그냥 책상 위에 가만히 놓여있는 돌멩이잖아요? 그렇죠.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비행 시뮬레이터 속 우주선처럼 막 뱅글뱅글 도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 돌멩이 안에 빛을 추적하는데 왜 굳이 그 짐벌락을 피하는 4차원 회전 수학이 등장하는 건가요? 아, 그 의문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실제로 결정체 자체는 실험실 책상 위에 얌전히 고정되어 있죠. 물리적으로는 전혀 안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정의 내부를 파악하는 방식, 즉 역산이라는 과정의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역산이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 그 계산이요. 네. 우리는 돌멩이를 직접 쪼개보지 않고도 빛을 쏘아서 그 내부 구조를 알아내야 하잖아요. 타원 편광계라는 장비로 빛을 쏘면 반사된 빛의 편광 상태가 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결과값만 딱 손에 들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서 가상의 크리스탈 모형을 끝없이 회전시켜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진짜 크리스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굴절률의 수학적 텐서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실제 측정값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각도를 막 찾아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가상회전이 시뮬레이터 안에서 폭풍처럼 일어납니다. 이 방향인가? 아니면 저 방향인가? 하면서 결정의 광축을 찾는 최적화 알고리즘이 팽이처럼 도는 거죠. 아, 그래서 회전이 필요한 거였군요. 네. 그런데 만약 이 시뮬레이션 과정에 3개의 파라미터를 쓰는 오일러각을 넣다고 가정해 봅시다. 알고리즘이 최적의 각도를 찾기 위해서 가상 공간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다가 우연히 90도 근방을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거기서 갑자기 짐벌락에 빠져버리겠네요. 맞습니다. 두 축이 딱 겹치면서 수학적 특이점이 발생하고 최적화 계산이 그 자리에 갇혀서 멈춰버리거나 아주 엉뚱한 결과값을 뱉어내는 대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그래서 사원수가 필요한 겁니다. 사원수는 각도를 항상 보존하는 성질 덕분에 이 역산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격렬하게 가상 공간을 회전하더라도 절대로 에러를 뿜어내지 않게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책상 위에 가만히 놓인 돌멩이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학적 차원에서는 4차원 팽이가 미친 듯이 돌고 있었다니. 이거 진짜 짜릿한 통찰입니다. 네, 수학과 물리의 아름다운 만남이죠. 자, 이제 이 작은 결정체 내부에서 빠져나와서 스케일을 우주적으로 한번 확 키워보죠. 가만히 있는 돌멩이 안의 굴절을 해결했다면
이번엔 우주에서 지구로 막 쏟아지는 거대한 빛의 일렁임은 어떨까요? 바로 적응광학 분야입니다. 천문학의 역사는 대기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수백억 광년을 날아온 완벽하게 평평하고 영롱한 별빛도 지구의 대기권이라는 혼돈의 바다로 진입하는 순간 완전 엉망진창으로 왜곡돼 버리거든요. 대기 때문에 빛이 흔들리는 거군요. 네, 대기 속의 온도랑 압력 차이가 공기의 굴절율을 제각각으로 만들어서 망원경 렌즈에 맺히는 파면이 막 쭈글쭈글하게 구겨져 버리죠. 아, 그 아스팔트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것 마냥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찌그러진 모양을 분석하려고 천문학자들은 제르니케 다항식이라는 수학적 틀을 사용해요. 왜곡된 빛을 마치 여러 개의 기본적인 블록들로 분해하는 거죠. 블럭으로 분해한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전체 왜곡의 85%를 차지하는 가장 큰 범인이 바로 팁 틸트, 즉 파면 전체가 상하좌우로 확 기울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나 대기 흐름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각도 자체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거군요. 그럼 이 찌그러지고 기울어진 빛을 대체 어떻게 다시 펴는 겁니까? 여기서 적은 광학의 마법인 변형 거울이 등장합니다. 거울 표면 아래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아주 작은 피스톤, 즉 액추에이터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거울 뒤에 모터 같은 게 달린 거네요. 네, 센서가 찌그러진 빛의 모양을 파악하면 이 수천 개의 액추에이터들이 초당 1000번씩 거울 표면을 밀고 당기면서 찌그러진 빛의 모양과 정확히 반대되는 요철을 만들어냅니다. 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반대 파동 쏴서 소음 지워버리는 것처럼요? 맞아요. 찌그러진 빛을 물리적인 거울의 왜곡으로 완전히 상쇄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때 수천 개의 액추에이터 각각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기울어져야 하는가를 초당 1000번씩 계산해서 지시하는 언어가 바로 사원수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에 일렁이는 물결 아래에서 밤하늘을 본다고 치면요. 물결이 채는 순간마다 그 수천 개의 거울 조각들이 사원수 지휘자의 계산에 맞춰서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그 잔물결을 완전히 평평한 거울처럼 쫙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건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보면요. 이 거울들의 아주 미세한 틸트 제어를 사원수 없이 예전처럼 행렬 연산으로 감당하려고 했다면 그 컴퓨팅 지연 시간 때문에 결코 실시간으로 대기의 일렁임을 따라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초당 1000번을 계산해야 하니까 행렬로는 어림도 없었겠네요. 네, 이 기술 덕분에 지상에 있는 캑 천문대 같은 망원경들이 우주에 떠있는 망원경 못지않은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얻게 된 거죠. 나아가서 150만 킬로미터 밖 우주에 떠있는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떠올려 보세요. 아, 그 벌집 모장 황금색 거울이요? 맞아요. 그 18개의 육각형 분절 거울이 하나의 완벽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노미터 단위로 미세하게 틸트되면서 정렬하거든요. 그 숨막히는 우주 한복판의 정렬 작업에서도 사원수 알고리즘은 거울들의 자세를 통제하는 핵심 두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빛의 왜곡을 쫙 펴서 우주의 끝자락을 보는 기술까지 사원수가 지배하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우리 탐구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별을 관측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저 별빛을 이용해서 인간이 만든 기계가 우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세를 파악하는 항법 기술로 연결되네요. 광학 센서를 이용한 자세 추정입니다. 망원경으로 우주를 아무리 선명하게 본들 그 망원경을 싣고 있는 인공위성 자체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카메라는 좋은데 삼각대가 막 흔들리는 격이니까요. 네. 그래서 인공위성은 우주의 별자리 패턴을 찍어서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을 파악하는 성추적기라는 카메라 센서랑 기체 회전 속도를 물리적으로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를 동시에 탑재합니다. 두 개를 같이 쓰는 이유가 있나요? 성추적기는 극도로 정밀하긴 한데 별자리 이미지를 처리하느라 반응 속도로 되게 느려요. 반면에 자이로스코프는 반응에 즉각적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오차가 막 누적되면서 자신이 도는 방향을 착각하게 되는 드리프트 현상이 생깁니다. 아, 둘 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군요. 그럼 두 센서의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버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로 융합해야 할 텐데 여기서 현대 제어공학의 결정체라는 MEKF 알고리즘이 등장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자료를 막 파고들다가 여기서 진짜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필터가 우주선의 3차원 자세 전체를 4차원 사원수로 계속 계산하려다 보니까 연산량이 벅차서 아주 기발한 편법이자 천재적인 트릭을 하나 썼더라고요. 아, 네. 그게 바로 이 MEKF 알고리즘의 핵심인 오차 사원수 개념입니다. 5차 사원수요? 네. 위성의 전체 자세를 계속 사원수로 끌고 가면 위치 파라미터 3개에다가 사원수 파라미터 4개를 더해서 총 7차원의 복잡한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해야 하거든요. 근데 사원수는 항상 길이가 1이어야 한다는 수학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7차원 연산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구석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발상을 완전히 뒤집은 거군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가라는 거대한 전체 값을 계산하는 대신에 기체에 내장된 예측 모델과 실제 센서 사이에 아주 미세한 오류, 즉 우리가 예측값에서 아주 살짝 틀어진 그 회전 오차만을 3차원으로 계산해낸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매 순간 무거운 전체 지도를 싹 다 다시 렌더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궤도에서 XYZ 방향으로 딱 요만큼 실수하고 있네 하는 작고 가벼운 오차값만 딱 계산해서 메인 모델에 업데이트하고 리셋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상태 벡터를 7차원에서 6차원으로 줄여버렸으니까 그 기체의 컴퓨터가 감당해야 할 연산 부담이 진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겠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이 오차 추정 방식 덕분에 인공위성은 아직 제한된 컴퓨팅 파워만 가지고도 0.1초각, 즉 1도를 36,000개로 쪼갠 것 중 하나에 불과한 어마어마한 정밀도로 우주 공간에서 미동도 없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와, 1도를 36,000개로 쪼갠 정밀도요? 네. 그리고 이 기술의 파급력은 우주에만 머물지 않아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 지붕 위에서 막 빙글빙글 도는 라이다 센서 보신 적 있죠? 아, 네. 경찰차 경광등처럼 도는 거요? 네. 노면에 울퉁불퉁해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려도 이 라이다는 MEKF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신의 흔들림 오차를 실시간으로 사원수로 상쇄시키면서 주변의 3D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하늘을 날면서 거센 바람을 맞는 드론의 카메라가 초당 100번씩 짐벌 모터를 움직여서 수평을 귀신같이 잡아내는 것도 모두 이 수학적 융합이 작동한 결과죠. 와,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거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 우리가 함께 목격한 사실들을 한번 쫙 뒤집어 보세요. 정말 많은 분야를 훑어봤죠. 네. 단순히 게임 속 우주선이 짐벌락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불려나온 줄 알았던 이 기괴한 4차원 복소수 시스템이 광선 추적 엔진을 가볍게 만들어서 렌더링 혁명을 일으켰고요. 또 16개의 복잡한 평광 행렬을 단 4개로 압축해서 광섬유와 의료기기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체 내부에서는 역산 시뮬레이션을 안정적으로 돌려줬고요. 맞아요. 가만히 놓인 돌멩이의 내부 구조를 찾기 위해 가상 공간을 쉼없이 회전했고 대기권의 일렁임을 초당 1000번씩 편해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저 깊은 우주를 응시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자세 제어까지요. 그렇죠. 이제는 저 하늘의 드론부터 자율주행차,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균형을 잡는 기계들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로 진화했습니다. 사원수는 단순한 수학 공식을 넘어서 현대 광학과 제어공학의 세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였습니다. 저는요, 이 공간의 기하학적 형태를 한치의 오차 없이 다루기 위해서 인간이 상상해낸 그 4차원의 추상적인 언어가 물리적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오묘한 존재인 빛과 회전을 가장 완벽하게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과학과 수학이 결합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1843년 10월 16일 아일랜드의 수학자 윌리엄 로원 해밀턴은 부름다리를 걷다가 번뜩이는 영감에 사로잡혀서 다리의 돌판 위에 자신의 4차원 수학 공식을 칼로 새겨 넣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네, 그가 180여 년 전 돌판에 극적거린 그 추상적인 기호들이 오늘날 우주 가장자리에서 날아오는 빛의 왜곡을 쫙 펴고 자율주행차를 달리게 할 줄 그 시대의 누구인들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이름 모를 물리학자의 낡은 칠판 위에는 훗날 22세기의 첨단 기술을 통째로 지배할, 하지만 아직은 쓰임새조차 알 수 없는 또 다른 귀괴한 수학 공식이 조용히 잠들어 있지 않을까요?
그 잠든 공식이 깨어나서 우리의 세계를 다시 한번 뒤집어 놓을 그날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 더 딥다이브였습니다.